뉴스라이브 12월 주요 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중단됐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 방침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접종을 거듭 홍보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모두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내년 3월에 시행됩니다. 대선이 6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선대위에 고3 학생들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고3 정치인들이 데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충남도당의 이선영 선대위원장, 국민의힘 당원 김민규 씨가 출연합니다. 지난 수능 생명과학2 출제 오류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기존 정답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평가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내일부터 폐지됩니다. 지난 여름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 논란 이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폐지에 이른 겁니다. 셧다운제가 도입된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My distinguished guest, my fellow Americans.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하고 국내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도 좀 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잘 맞았습니다. 12세부터 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TV로도 느껴졌던 코리아 화이팅의 힘. 유리호 시험 발사 소식입니다. 완전한 실패라고 표현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또 부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를 뽑는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 구발사주 의혹을 내리는 통합범 변호 논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당 등 모든 시설의 시간 제한도 폐지됩니다. 회복이 시작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자 뉴스라이브 시작합니다. 이제 2022년까지 3시간 조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2021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즐거운 소식으로 한 해 마무리해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전해드려야 할 첫 소식이 따로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졌고 따라서 청소년 방역 패스도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정부 방침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뉴스 따라잡기 맡고 있는 안주현 기자와 코로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주현 기자, 오늘은 첫머리에 나왔네요. 네, 이번 달도 역시 코로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번 달에 많은 일이 있었죠. 유재석 씨나 아니면 BTS 일부 멤버들이 확진되면서 유명인들의 확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오미크론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우선 12월이 되자마자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저희는 정부가 추가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밝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이 끝난 바로 다음 날 12월 첫날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할 때 격리를 해야 된다고 정부가 선언했습니다. 또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대해서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4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그리고 9시 이후 영업 제한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또 정부는 오늘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확진자 수는 4,000명에서 7,000명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7,850명을 기록한 이후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지난 28일 3,000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조금 주춤한가 싶었지만 다시 5,000명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5,000명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1,016명으로 네 자릿수를 처음 기록한 이후 20일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5명이 신규로 확진된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오늘 기준 894명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습니다. 방역 패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13일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방역 패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등의 앱을 이용해서 백신을 맞았다는 인증을 받은 QR코드를 찍으면 됩니다. 초기에는 접속이 과하게 몰리면서 차질이 벌어지기도 했고 질병청은
이날 하루 백신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추가된 시설도 있었죠. 네, 정부는 내년 1월 10일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그동안 출입 관리가 어려워서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위험성과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적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치료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선 지난 24일 정부가 화이자사에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7만 명분의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질병청은 지난 월요일 36만 명분의 팍스로비드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지난 월요일 식약처는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긴급 승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들은 팍스로비드 투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승인은 미뤄졌습니다. 아직 부작용과 안정성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네, 안주현 기자였습니다.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감염 확산이 지속되자 청소년 접종을 권고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방침을 세운 건데요. 청소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그리고 학원 등이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됩니다. MTN 홍지송 기자입니다. 일상 회복이 멈춰섰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다시 생기고 사적 모임 인원도 다시 줄었습니다. 대통령 사과도 나왔습니다.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중단과 함께 정부는 내년 3월 1일부터 12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난달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한 데 이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가 도입되면 적용시설은 식당과 카페, 영화관, PC방과 같은 다중이용 시설과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노래방, 야구와 축구 같은 스포츠 경기장 등입니다. 청소년이 많이 찾는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학원도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됩니다. 원래 정부는 2월 1일을 적용 시작일로 계획했는데 학원단체와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기한을 미뤄 오늘 발표한 겁니다. MTN 뉴스 홍지송입니다. 네, 점점 리포트 2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3월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백신 접종 그리고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부작용을 우려하는 일부 단체와 학부모 그리고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강조하는 방역 당국이 입장을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예정일을 앞두고 정부가 백신 접종 홍보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청소년과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백신 접종 관련 온라인 포럼을 열었습니다.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불안과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이 자리에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우려 섞인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18세 이하는 자유롭게 선택권을 주는 듯 했으나 불과 2달이 안 되어서 갑자기 청소년도 백신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반응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두 아이 다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했는데 저희 아이와 같은 증상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는 안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형식적인 문자 이외에는 실질적인 안내가 없다 보니까 교육부는 지난주 목요일에도 백신 접종 관련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걱정 어린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임상 사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다 보니 아예 청소년 백신 접종 반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백신 접종과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이처럼 반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데다가 정부가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접종을 계속 권고하는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금 3명이 사망을 했고요. 이 부작용이랑 사망자가 많은 이 백신을 아이들한테는 절대 맞추면 안 된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가 접종을 강제하려는 건 아니라면서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며 학생, 학부모들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숨이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여러 것들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만 결국 현재로서는 이 청소년들한테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그러나 뭐 최선의 방책이라고 해서. 전문가들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며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위험보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위험이 크다며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백신의 효과 안전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한계 인정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청소년에서 연령에서도의 감염을 예방을 하고 중증 환자를 줄일 수 있다는 말씀 확실하고요. 기존 접종 사례를 봤을 때 아나필락시스를 비롯한 예상 반응 발생률도 크지 않고 접종 직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12에서 17세 예방접종에서 신고된 내가 이상 반응이 있었습니다라고 신고된 숫자는 인구 한 백신 10만 명 접종당 한 300여 건인데요. 신근염과 관련된 빈도는 일단 이제 고3 형아 누나들이 이제 먼저 접종을 했었죠. 그래서 한 40만 명 넘게 접종을 했는데 23명 모두 회복돼가지고 지금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전후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불식되지 않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 부작용 사후책 마련과 청소년 접종을 위한 정부의 설명과 설득은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심이 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2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고 이의가 제기됐었죠. 결국 평가원은 20번 문항을 응시생 모두가 마친 것으로 처리하고 강태중 평가원장은 국민께 사과한다며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항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JMBC 문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2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됐지만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항에 이상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달 초 생명과학2 응시자 중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 15일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6재판부는 해당 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고 정답항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며 평가지표로서 유효성을 상실했으므로 정답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이 같은 판결이 나온 직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중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때와 마찬가지로 생명과학2 응시생 모두 20번 문항을 마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항의는 여전합니다. 평가원 홈페이지에는 기존의 정답을 마친 수험생은 어떻게 구제를 받나는 내용의 글과 한 문제를 전원 정답 처리한 만큼 같은 영역 다른 과목에 응시한 학생은 그만큼 불이익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평가원은 지난 15일 항소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특별한 조치가 추가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후속 조치로 지난주 보도자료를 내고 출제 과정의 검토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하는 한편 이의심사위원회 구성 등 개선 방향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해 다음 수능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MBS 뉴스 문지원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JMBC 안주원 기자가 다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뭔가요? 네, 이번 소식은 특별 사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0시에 사면됐습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4년 9개월 만입니다. 지난 24일 밝혀진 특사 명단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구속 수감된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수감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또한 포함됐습니다. 사면이 뭔가요? 사면은 선고의 효력이나 공소권의 상실 그리고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 원수의 권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와 사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사면은 특별 사면인데 이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일반 사면과 달리 형의 집행만 면제됩니다. 따라서 수감 상태던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명분이 뭡니까?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으로 원래 대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검토했고 이후 사면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전 대통령 예우를 받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직 도중 탄핵당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나 국립묘지 안장 같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국가 기밀을 다뤘던 전직 대통령의 특성상 경호 업무만 계속 제공됩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감사의 의미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하는 모든 사람에게 강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그런 사례를 보여줬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환영의 의사를 밝혔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을 해야 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다만 정의당이나 기본소득당처럼 진보정당은 사면에 대해서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59.8%, 그리고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34.8%로, 그리고 무응답이 5.3%로 잘한 결정이라는 그런 응답이 많았습니다. 다만 연령대로 보면 20대와 30대는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40대 이상의 국민은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많아 좀 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다음 소식도 대선 얘기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후보들의 행보는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역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또 민주당 대구시당 그리고 부산시당 등 지역 선대위 출범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TK 지역을 돌면서 유세를 벌이던 중 확진자와 접촉해 PCR 검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K스포돔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가지고 선대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윤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는 지난 26일 국민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안철수 후보는 수능 생투 논란에 대해 수험생 커뮤니티에 직접 등판해 풀이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 심상정 후보는 보건의료 공약인 심상정 케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랜덤 번호로 계속해서 전화를 걸면서 홍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게 가끔씩 너무 과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당내 갈등도 있었다고요? 네, 저희가 지난달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봉합하고 또 선거 유세를 벌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하기가 무섭게 윤 후보와 이 대표 간의 갈등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약 4일 동안 당무를 거부하고 잠행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윤 후보와 화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 다른 당내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임선대위원장이던 이준석 대표와 선대위 공보단장인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김건희 씨 관련해서 논란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중 조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항명하면서 그렇게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후 조 최고위원이 자세를 좀 낮추는 듯 했으나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이 대표를 비방하는 문자를 보내면서, 그리고 또 이 대표가 이를 알고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건이 커진 겁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은 선거 캠프 관련 모든 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럼 지금 이준석 대표는 뭐 합니까?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를 제외한 당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터뷰에서 후보와의 갈등보다는 선대위 운영 방식에 대한 차이 때문에 사퇴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후보 측에서 요청이 온다면 선대위를 복귀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오찬회동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사건 사고도 있었죠? 네,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불법 도박 그리고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사실을 인정하고 중독 치료와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학력 허위 기재 논란도 조금 커졌습니다. 김건희 씨가 과거 대학 시간 강사 겸임교수 지원 과정에서 다수의 이력서가 허위 기재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또 윤 후보가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은 자유를 모른다고 그런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네, 안주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선 68일 남았습니다. 여야 캠프는 이제 본격적인 대선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젊은 층의 정치 참여가 본격화되며 고3 학생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GBC 이슬비 기자 리포트 보시고 정치에 뛰어든 고3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는 지난달 광주 선대위 출범식에서 고3 남진희 학생을 광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소개했습니다. 광주여고 학생회장인 남 위원장은 광주고등학교 학생회의 의장을 지내며 청소년과 환경, 안전 등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제가 여기에 나올 줄 몰랐습니다.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뚜렷한 철학과 비전이 있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는 이달 초 선대위 출범식에서 고3 김민규 학생을 2030 대표 연설자로 내세웠습니다. 인천국제고 3학년인 김 씨는 국민의힘 대변인단을 선발하는 나는 국대다에 최연소 지원자로 참가해 주목받은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불협화음을 낼 것입니다. 권력보다는 국민을 향한 사랑을, 대통령직이라는 트로피보다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철학을 먼저 하는 대통령이 대선이 가까워오고 각 당 선대위가 모양을 잡아가는 가운데 여야 캠프가 고3 학생들을 선대위로 끌어들이면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부터 선거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내려간 후 만 18세 청소년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각 당이 젊은층 표심을 얻기 위해 고3 유권자를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경쟁적으로 고3을 캠프에 영입한 만큼 이들을 두고 기성 정치권이 SNS상에서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김민규 씨 연설 영상을 공유하면서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거라고 한 데 대해서입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우리 고3과 민주당 고3으로 나누어 갈라치기 한다고 비판하자 이준석 대표가 우리 고3 당원기 살려주는 게 왜 갈라치기냐고 맞받았고 이탄희 의원은 왜 하필 우월하다고 말하냐며 이준석 대표의 서열주의라고 맞섰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청소년들 막 챙기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청소년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이용하는 건지 혼란스럽다. 그런가 하면 젊은 층의 정치 참여 확대를 반기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치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 굳이 이렇게 어느 연령을 정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요즘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이미 젊은 나이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에 참여를 해서 대선 전국 기싸움 속에서 첫 데뷔한 고3 정치인들. 이들의 데뷔가 단순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의미 있는 행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입니다. GBC 이슬비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고3 정치인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만 18세 청소년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이견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리포트 내용도 그렇고 앞으로 변해갈 정치 환경에 대한 전망도 있기 때문에 고3 정치인과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고3인 민주당 충남도당 이선영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인터뷰는 두 분 일정상 사전 녹화로 진행됩니다. 이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은 올해 고3입니다. 선대위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네, 저는 10대의 끝자락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분의 권유로 선대위 합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임 선대위원장이라는 부담감으로 제안을 거절했었지만 인생 첫 선거권을 행사하는 만큼 선대위로서 활동을 한다면 더 의미 있는 첫 선거가 될 것 같아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고3으로서 참여하고 계신데 다른 위원들이나 당직자들로 인해서 위축되는 일은 없습니까? 다른 선대위 분들과 당직자분들을 직접 만나 뵙기 이전에는 저만 10대라는 점이 위축이 안 됐다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임 선대위원장이신 강훈식 위원님과 다른 선대위원분들과 회의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저의 의견을 가장 우선으로 먼저 물어봐 주시고 존중해 주셔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대위로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선대위라는 자리가 저에겐 어려운 자리라고 느껴졌지만 어려움보단 즐거움으로 활동하기 위해 주변 당직자분들도 큰 도움을 주셔서 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광주도당에서도 그렇고 국가인재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고3 학생들을 자리에 앉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고3을 계속 영입하는 게 보여주기식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봅니까? 네, 저는 물론 고3 영입이 누군가에는 보여주기식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민주당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은 꼭두각시 인형처럼 시키는 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보여주기식이라는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더 10대의 신선한 에너지를 전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구체적으로 선대위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일단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의 선거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님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선대위 분들과 회의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연령대들이 선거에 더 관심을 갖고 선거에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물 같은 것도 같이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짜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고3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데 대해서 나올 만한 질문들 여쭤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합니까? 제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힘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앞서 말한 이런 대통령의 모습이 바로 이재명 후보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경제, 문화, 외교 등 다양한 방면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인 대한민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구체적으로 이 후보가 표심을 얻어야 할 만한 정책 기조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둘 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30 연령대에서 지지를 덜 받는 걸로 나타납니다. 2030 표심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젊은 층 표심을 위해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30 세대에는 뚜렷한 정치에 대한 생각을 깊게 갖지 않는 분들도 많고, 후보님들이 각 내세운 정책들이 본인 삶에 어떠한 식으로 영향과 혜택을 주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2030 세대가 활발하게 사용하는 SNS나 매체를 통한 소통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 관련 카드뉴스나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댓글을 통해서 관련 반응을 쌍방향 소통을 통해 얻으며 2030 젊은 세대들에게도 항상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충남도당 이선영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야권 고3 인사도 모셔보겠습니다. 지난 6월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에 참여하면서 최연소 출전자로 주목을 받기도 했죠.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에서 2030 대표 시민 연설자로 나섰던 국민의힘 당원 고3 김민규 학생입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규입니다. 네, 김민규 학생도 올해 고3이죠. 앞서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국대다에도 참가했고 이번에 선대위 출범식에서 연설까지 했습니다. 계기가 뭔가요?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처음 정치활동에 발을 들여야겠다라고 판단한 계기는 나는 국대다였습니다. 능력주의를 표방하시는 이준석 대표께서 중앙당의 대변인이라는 이 요직을 투명하게 공개 모집하겠다고 하셨을 때 그 철학에 동감해서 참여를 결심했는데요. 솔직한 마음으로 의구심 내지는 호기심도 작동했습니다. 나처럼 정치적인 목소리가 작은 사람도 정말 중앙당의 당직을 걸고 경쟁할 수 있는지도 궁금했고 인적 쇄신을 골자로 하는 이준석 대표의 당내 개혁 노선에 이력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대위 출범식은 국민의힘 측에서 불러서 간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간 건가요? 약 2주 전에 국민의힘 당내 조직인 기획조정국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2030 대표 시민연설을 부탁해서 그 제의를 승낙했습니다. 네, 보셨겠지만 민주당은 고3 학생들을 지역 선대위에 앉히는 등 전면에 내세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을 연설을 빼놓고 놓으면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내일 모레면 20살이 된 고3 학생들을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당이 청소년이나 청년 정치의 활성화라는 부분에서 비교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범진보 계열인 민주당이나 정의당과 같은 정당에서는 예비당원제라든지 청소년 협의체라든지 소위 이야기하는 후학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들이 오래전부터 체계화되어 왔습니다. 이에 비해 청년국조차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우리 당과 비교한다면은 보수 정당이 그런 지점에서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수라는 건강한 가치와 이념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뜻이 있는 청소년 내지는 청년들을 제도적으로 교육하고 양성할 수 있는 기조가 지금보다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흔히 청년 정치 내지는 청소년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분들이 어떤 이념과 비전을 가지고 정치의 전면에 서겠다는 것인지는 스스로 확립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인천인데 인천시당에서도 제게 선대위원장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대위에서도 수차례 인선 관련해서 권유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제의에 선뜻 승낙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내가 어떤 철학을 기반으로 대선이라는 큰 선거에서 이 대책을 강구하는 위원회의 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였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까지 육성 프로그램 차원의 제도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은 저부터 전면에서 건의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표방하는 것이 미래의 정치이고 건설의 정치라고 한다면은 청소년 정치, 청년 정치가 단순히 대선 전면에서 자리를 하나 받고 위원회에서 인선 한번 받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화선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선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선영 위원장에게도 물어봤는데 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합니까? 제가 선거 관련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가장 꺼리는 답변은 반사 이익의 답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여쭤보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당위성의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러면 민주당 찍을 거냐라든지 그럼 이재명 후보 찍을 거냐라든지 스스로를 대안 세력으로 치부해버리는 행태를 저는 상당히 경계합니다. 결국 선거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대의제에서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후보의 비교율을 지적하는 것보다 우리 후보의 비교율을 부각시키고 내세우는 것이 건설적인 선거 전략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켜야만 하는 이유를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나 이재명 후보의 여러 결함 등을 아프게 꼬집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 가지고 계신 강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대선 전국에서는 유례가 없던 신인 정치인 출신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기존 정치 문법에 젖지 않는 신선한 행보나 메시지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그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결국에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행정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어진 행정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행할 수 있을지일 텐데 오랜 기간 동안의 공직 생활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의 기본적인 행정력은 검증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서 국민들께 설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최근에 급락하는 지지율 관련해서 후보께서는 전광판을 안 본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전광판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실망하신 부분 그리고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하시는 부분을 겸허하게 반영해서 본인의 비교 우위를 남은 70일 동안 극대화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책 이야기 쪽을 이야기해달라는 말이었는데요. 정책 측면에서 볼 때 윤 후보를 선택하는 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윤석열 후보께서 지금 사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께서 가지고 계신 기본소득이라든지 기본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로 잡을 만한 정책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께서 그 전선에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잡는 데 열중하신다면은 윤석열 후보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실무적인 정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의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LTV 비율을 상향 조절하겠다든지 또는 당장 필요한 저소득층 계층에게 민주당과는 다른 선별 지원 방식으로 현금성 수혜 지급을 하겠다든지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하나의 정책적인 기조의 역할로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선영 위원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2030에서는 크게 표심을 얻지 못하는 걸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후보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역이 청년층에 대해서 피상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봅니다. 저는 항상 청년층의 표심의 향배를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자 대선 후보가 청년 공약을 구상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지점은 청년들의 자금입니다. 사실 취업난을 비롯해서 청년들이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지점은 누가 뭐래도 삶을 영위할 만한 돈이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이나 배당형 공약에 찬성하기 어려운 이유는 돈을 손에 쥐어주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돈 벌고 싶을 때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일 텐데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 재보궐선거 때도 그렇고 이번 대선도 그렇고 민주당이 내놓는 공약은 대부분 뭐 고등어 2마리, 꽁치 2마리 이런 식으로 물고기 몇 마리를 손에 쥐어주는 공약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 그물입니다. 누가 그 그물을 더 촘촘하게 직조하느냐가 이번 대선에서 청년이라는 캐스팅 보트를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윤 후보께서도 그 그물을 직조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신다면은 지지율은 서서히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갈등 사회와 복합된 피로 사회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도 있을 듯합니다. 사실 양당의 공통된 문제이긴 하지만은 젠더 갈등이나 세대 갈등이 가시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상태에서 피상적인 접근으로 누구 하나 인선해서 그것을 해결하겠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손대기 어려운 젠더 갈등과 같은 복합적인 이슈일수록 전공법으로 부딪혀서 해결하라는 의지를 보일 때 청년 세대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제 YTN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하는 등 국민의힘이 내용을 겪는 걸 놓고 상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보통 선거에서의 승리 방정식이라고 한다면은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합니다. 구도, 인물, 바람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사실 구도와 바람은 변수입니다. 선거 전까지 가족 리스크라든지 혹은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60%가 넘는 상황에서 이런 구도라든지 제가 앞서 언급한 구도나 바람 같은 경우에는 선거 전날까지도 알 수 없는 변수이지만은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인물은 상수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인물이라는 것은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의 인선이나 이런 것들도 인물이라는 영역에 포함이 될 텐데요. 상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인물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선 과정 속에서 보수 정당이 마땅히 표현해야 하는 이념이나 보수 정당이 지금까지 띄워왔던 색채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질적인 그런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 속에서 이 대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표의 권위를 실추시키려는 여러 가지 이런 갈등 상황들이 인선 과정에서 그대로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상수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영입 인사들에 대한 그런 명확한 가치 철학이 없이 인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상수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김민규 학생은 미디어에도 자주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직을 맡고 있지는 않으셔서 여쭤보는데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활동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정치를 계속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만은 저는 정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매료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정치 철학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 철학을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완비되었을 때 국민들께서 대중 앞으로 부르신다면은 그때 정치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9년을 살아온 제 인생을 제3자의 입장에서 돌아보면요. 저만의 철학은 만들어가는 중이고요. 아직 사회의 경험이나 배움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직 대중들께서 공식적으로 부르시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공표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 훗날 언젠가는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정치를 하기 전까지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취업 전선에서 밤도 새워보고 부동산 대란 속에서 집구해보겠다고 뛰어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아프고 치열한 현실 속에서 국민들의 눈물이 어떤 지점에서 흐르는지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현실로 체득할 때 상처도 받고 흉터도 생겨보고 해야 큰 나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지낼 계획입니다. 예. 네, 언론을 통해 많은 분들이 접하셨겠지만 오늘도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정치권의 따끔한 지적을 항상 하고 계셔서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고3당원 김민규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국민의힘 2030 대표 연설자로 나섰던 고3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순서 자주 마련하겠습니다.
조금 전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낮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역시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7월 청소년 인기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인증이 필요한 게임이 되며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렸죠. 셧다운제가 1월 1일인 내일부터 폐지됩니다. 10년 만인데요. 모든 청소년이 게임 이용을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 대신 게임 이용 제한을 원하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MTN 신보선 기자입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이런 셧다운제가 새해인 내일부터 폐지됩니다. 그동안 셧다운제는 PC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이 인기를 끄는 등 환경 변화로 인한 실효성 문제와 시행 후 10년 동안 달라진 게임에 대한 인식 탓에 지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청와대 행사용으로도 사용했을 만큼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게임인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이머 논란에 휩싸이면서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게임을 제공하는 해외 게임사가 셧다운제와 관련해 한국 청소년들은 아예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자 여론의 반발이 거세진 겁니다. 국회에서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여야 곳곳에서 발의됐고 정부도 셧다운제 폐지를 방침으로 세웠습니다. 향후 청소년의 게임 가몰입 예방 정책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결국 지난달 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일부터 셧다운제는 폐지됩니다. 셧다운제의 빈자리는 게임 시간 선택제가 대신합니다. 게임 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이용자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이용자가 특정 시간에 게임에 접속하는 걸 게임 업체가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셧다운제 시행 10년, 강제와 제한으로 청소년을 게임으로부터 보호하겠다던 제도는 선택과 자율로 한 걸음 물러서게 됐습니다. MTN 뉴스 신보선입니다. 올해 마지막 뉴스 라이브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제가 왜 자꾸 원고를 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자면